익사이트먼트에서 유포리아 단계에 가면 베어하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방송에 이제 거의 사라져요. 왜냐하면 올라올 때 계속 안 된다 했다가 시장에 막 이제 그 주식을 던지는 상황에 을 연상해 볼 수 있겠고요. 포기는 이제 아예 이제 계좌를 보지 않는, 그리고 외면해 버리는 그런 고객들도 좀씩 나타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은 이 변곡점 어정쩡한 지수 피어에서 그리드 요 25에서 75 사이 왔다 갔다 할 때는 사실 우리가 의미가 없는데 이 극단값에 있을 때 최일호 성모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 5월 13일 금요일 순서. 어제 미국 시장이 약간 이제 장막판에 반등이 좀 들어온 것 같은데. 예, 저가 매수가 좀 들어왔는데요. 예. 여전히 그 장중 변동성은 심한 편이었고요. 2% 이상의 변동성을 보이다가 장막판 1시간여를 남겨놓고 이전과는 달리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3대 지수는 보합권에서 모두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루하루 막 시장을 이렇게 설명하기는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심리하고 수급 이런 비펀더멘탈적 요인, 비경제적 요인이 좀 많이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서 얼마 전에 저희가 Fear and Greed 인덱스 잠깐 봤는데 전문님께서 그 시계열하고 어떤 주가의 상관관계 이런 거를 좀 인덱스하게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좀 찾아봤고요. 네. 그런데 장기 시계열은 좀 찾을 수가 없어서 한 그 CNN 비즈니스에서 제공하는 거는 최근 1년까지만 제공하더라고요. 그래도 그 와중에 Fear and Greed 인덱스도 역시 상당히 발라털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사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좀 무겁지 않는 그런 얘기를 좀 해보면요. 말씀드렸던 대로 주가가 펀더멘털한 요인, 잘 알고 있는 경기, 물가, 금리, 이익 밸류에이션 멀티플 외 심리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꽤 있었습니다. 케인즈가 야성적 충동을 언급하면서 그랬고요. 이를테면 경제가 인간의 합리적 판단 이외에 본성에 의해 움직인다기도 한다고 주장을 했고요. 또 잘 알려져 있는 행동경제학자인 로버트 실러 교수가 2013년에 노벨상을 받기도 했는데 노벨상을 받게 된 요인이 기존의 이제 전통적인 재무 이론이나 투자 이론 이외에 자산 가격이 다양한 비이성적 요인에 의해서 왜곡될 수 있음을 주장하면서 그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을 했고요. 또 지금 현업에 계시는 오크트리 캐피털의 CEO 하워드 막스가 자신의 책에서 투자자의 심리와 투자 행동 패턴을 익히면 사이클의 위치를 알 수 있고 이를 투자에 적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심리적인 요인이 계량화하고 정량화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시장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사이클을 그려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가장 대표적인 그리고 가장 많이 보는 지표로 그 CNN 비즈니스에서 얘기하는 Fear and Greed 인덱스가 있는데 대체로 그 애그리게된 지표만 보지 이 안에 어떤 것이 속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어떻게 지표가 이루어져 있고 그 지표가 의미하는 게 어떤 것인지 좀 그 사이트를 통해서 검색해서 좀 찾아와 봤습니다. CNN 비즈니스에서 하는 Fear and Greed 인덱스는 7가지 지표를 통합해서 만든 지수라고 하고요. 어쨌든 이 통합된 지표를 통해서 공포와 탐욕을 지수화했다는 게 어떤 면에서는 좀 굉장히 창의적인 지수라고 생각이 될 수 있고요. 그 7가지는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상당히 리즈너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7가지를 대충 살펴보면요. 첫째는 마켓 모멘텀이라고 해서 125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주가가
125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으면 강세, 밑에 있으면 약세. 이걸 정량화한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스탁 프라이스 스트렝스라고 해가지고 52주 신고가하고 52주 신저가를 기준으로 또 그 지수에 믹스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52주 신고가가 많으면 강세, 52주 신저가가 많으면 약세. 그러니까 많으면 그리드 쪽으로 쏠리게 되겠고요. 적으면 피어 쪽으로 쏠리게 되겠죠. 그리고 스탁 프라이스 브레이드스라고 해가지고 주가의 넓이 뭐 이런 식으로 됐는데 이 지표는 거래대금, 거래량, 상승 종목 수 등을 고려해서 관련 지표들이 상승하면 강세, 하락하면 약세. 뭐 일반적으로 거래대금이나 거래량, 뭐 상승 종목 수가 상승하면 심리도 강해지고 하락하면 심리도 약해지고 이거는 좀 당연한 것 같고요. 풋콜 레이시오, 풋콜 레이시오를 저희도 좀 보고 있는데 여기 CNN 머니의 CNN 비즈니스의 Fear and Greed 인덱스에서도 요거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일 평균 기준으로 해서 풋콜 레이시오가 1을 넣으면 약세로 보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알려진 빅스 변동성 지수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50일 이평선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상승 50일 이평선을 기준으로 상승하고 있으면 약세 신호. 왜냐하면 변동성이 굉장히 극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 같고요. 왜 50일인지는 뭐 거기에 코멘트는 없었습니다. 세이프 헤이븐 디맨드라고 해가지고 안전 자산에 대한 수요 이렇게 해서 최근 20일간 국제 수익률하고 주식 수익률의 차이를 보는데 국제 수요가 증가하면 그 주식 수요가 약하다는 의미이므로 약세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리고 정크반드 디맨드라고 해서 한마디로 이게 하이힐드 스프레드입니다.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높아지면 투기 등급 채권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는 걸 뜻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반대편에 그와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위험 자산인 주식에 대한 투자 심리도 약세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7가지를 그 통합을 해서 그 가중 평균은 그 동일 가중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일 가중으로 지표를 애그리깃해서 만드는 것이 결론적으로 이제 Fear and Greed 인덱스고요. Fear and Greed 인덱스 요 그 레벨 자체를 보면은 5단계로 나눠져 있고요. Extreme Greed, Greed, Neutral, Fear, Extreme Fear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배극 쪽으로 갈수록 그 Greed 그러니까 탐욕의 단계고요. 0쪽으로 갈수록 Fear, 공포의 단계인데 지금 현재 단계 그래서 시장에서도 많은 그 참여자들이 언급을 하던데 지금 단계가 6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수상으로 6이고요. 익스트림 피어인데 익스트림 피어가 0에서 25까지인데 6이라고 하면 상당히 낮은 그런 다시 말하면 공포스러운 단계까지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포의 극단은 물론 0이지만 2020년 3월 16일 코로나 위기 당시에 3까지 갔었고요. 더 나아가서 1까지 찍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지표를 자세히 공개하지 않아가지고 뉴스로 확인한 건데 어쨌든 거의 0에 가까운 1 아주 그 극단의 공포까지 코로나 위기에 갔었고요. 지금은 6이라서 그거보다는 좀 덜하지만 수준 자체는 굉장히 낮은 수준 공포스러운 단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1년 전에 29, 1개월 전에 49, 일주일 전에 17 대비 계속 하락해서 근래 들어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1년 정도의 그 Fear and Greed 인덱스 다음 장에 이제 차트가 Fear and Greed 인덱스하고 S&P 500하고 그 기간 스케일을 최근 1년으로 눈대중으로 했지만 맞춰 본 거고요. 대충 방향성은 Fear and Greed 인덱스하고 주가하고 비슷하게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공포 단계에서는 주가도 좀 빠지고 있고요. 그 greed, 탐욕 단계에서는 주가도 좀 오르는 그런 모양새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Fear and Greed 인덱스의 그 저점이 몇 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익스트림 피어의 영역에 있었던 구간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최근에 1년 사이에 한 7번 정도 있었는데요. 그 7번의 그 시점에 익스트림 피어의 단계에 있었지만 그 인덱스가 몇을 가리키고 있었는지, 그리고 단기적으로 주가가 얼마나 하락했었는지를 좀 살펴봤고요. 물론 최근에 그 지금 5월 12일자로 Fear and Greed 인덱스가 6을 가리키고 있는데, 단기간의 하락률로 보면은 최근 1년간의 가장 큰 하락률입니다. 기간으로 보면은 3월 29일부터 5월 12일까지 S&P 500 기준으로 15.1%, 한 달여 되는 동안 15.1%가 하락을 했고요. 그 외에 그 2021년 7월부터 거슬러 올라가면서 12월까지 보면은 극심한 공포 단계, 익스트림 피어 단계에 있었지만 그렇게 하락률은 크진 않았습니다. 이를테면은 2021년 7월에 인덱스가 14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그 짧은 구간에 한 3% 정도 하락을 했고요. 8월에는 19, 지수 19에서 한 1.6%, 그리고 9월에는 12, 그리고 해서 4%, 그리고 12월에는 21 정도 가리키고 있는데 3.5%. 그러면서 올해 그 같은 그 단계, 그리고 비슷한 그 지수 레벨에도 불구하고 하락률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월 27일 날 기준으로 Fear and Greed 인덱스가 20을 나타내고 있었는데 지수는 한 달 안 되는 기간 동안 9.8%가 빠졌고요. 3월 달에도 다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인덱스가 18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지수는 한 달 좀 안 되는 구간 동안 8.4%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레벨 하에서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지수의 하락폭은 다르다. 그렇지만 그 방향성은 어느 정도 맞고 그 사람들의 심리를 측정하는 데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근데 지금 레벨 수준이 사실 흔한 레벨은 아니거든요. 예. 3월 16일 날 그 2020년 그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거의 이제 10 밑으로 갔다가 3에서 1까지 빠지는 그런 단계인데, 6에서도 뭐 0 보면은 얼마나 공포스러워야 0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충분히 공포스러운 단계다라는 걸 좀 감안을 하면은 그 레레미 뭐 shortstock.com에서 주식시장의 심리 사이클에 대해서 그림으로 잘 표현했는데, 뭐 사람들이 많이 주식시장이 흔들릴 때 뭐 그냥 해학적으로 표현하는 도표이기도 한데, 이렇게 주식시장이 사람의 심리와 같이 연관되면서 사이클을 그리고 있다. 이건 뭐 한두 사람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오크트리 캐피탈의 CEO 하워드 막스도 이런 사이클이 심리에 따라서도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낙관에서 출발했다가 과욕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낙심하고 다시 이제 희망을 갖고 다시 낙관주의로 가는 이런 그 심리의 사이클을 볼 때, 지금 과연 현재의 공포 상태, 현재의 심리 사이클로 볼 때 어느 정도의 수준이 있느냐라고 체감적으로 그냥 직관적으로 그 주변 상황이나 고객들 상담이나 뭐 지점 영업 직원들 이런 요인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 좀 내려오는 단계는 맞겠죠. 내려오는 단계는 맞고 공포스러운 단계도 맞고 여기 심리 사이클로 표현할 때 대체로 패닉, 그러니까 공황, 캡슐레이션, 항복, 디스판던시, 포기,
이 폭이 요 세 단계 중에 어느 한 지점을 통과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그 심리 사이클로 봤을 때 이 회사에서 표현하기로 가장 그 저점, 가장 바닥 상태는 포기 상태라고 합니다. 포기 상태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약간의 절망,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희망, 그리고 안도, 그 다음에 낙관, 뭐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는데, 지금이 패닉을 넘어서, 그리고 캡슐레이션, 이제 모르겠다, 항복, 이 항복이라고 하면 이제 신용을 썼던 사람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그 주식을 던지는 상황을 연상해 볼 수 있겠고요. 포기는 이제 아예 이제 계좌를 보지 않는, 그리고 외면해 버리는 그런 고객들도 좀씩 나타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그래서 이런 심리 상태를 뭐 좀 가볍게 좀 보자면 뭐 정량화할 수는 없겠지만, 그리고 이 공포 상태가 어느 정도 지속될 수는 없겠지만,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대체로 한 요 정도 심리 상태에서 요 구간을 좀 요 세 구간 중에 하나를 통과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런 심리 상태도 어느 시점에서는 회복해서 다시 희망, 낙관, 안도 뭐 이런 쪽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마켓 리모션 보면서 우리가 도대체 어느 단계인가라는 거 보는 것 중에, 그 제가 방송도 많이 모니터링 하잖아요, 보면. 그러면 이제 시장이 굉장히 강세론으로 갔을 때는 코로나 때 장 올라올 때 계속 이제 약세론을 펼쳤던 분들. 이게 불과 베어의 서로 간의 이제 싸움이라고 보면, 요 익사이트먼트에서 유포리아 단계에 가면 베어하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방송에 이제 거의 사라져요. 왜냐하면 올라올 때 계속 안 된다 했다가 시장이 막 이제 계속 쳐올라가면서 약세론자들이 요 그림의 반대편에서 있는 그 백기 드는 거 있잖아요. 이제 약세론자들이 처음에는 아니야 굉장히 많이 나왔었잖아요. 2020년 코로나 직후에 보면 계속 이게 말이 돼 하면서 나왔다가 거의 이제 2250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아니야 이게 올해 고점이야 이렇게 얘기하다가 저 위로 뚫려버리니까 이제 싹 사라지고 의견을 바꾸는 사람도 있고 거의 이제 사라지고, 그런 얘기하는 사람 나와서 얘기하면 이제 뭐 짜증난다 뭐 이런 식이고, 약세론자들이 이제 백기를 든 상황이 유포리아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이 이게 마켓 캐피슐레이션 상태가 맞냐, 이거는 이제 불마켓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라고 보면 돼요. 지금 굉장히 강세론을 얘기했던 사람들이 이제 거의 방송에서 사라지고 나와서 얘기하기가 좀 뻘쭘해지니까, 그리고 저 위에서 이제 백기 들었던 이제 약세론자들이 밑에서 이제 막 득세하는 거죠. 결국 내 말 맞았잖아 이런 거고. 근데 이게 다 자기 포지션 때문에 그래요. 자기 포지션을 계속 들고 있는 사람은 계속 이제 위로 얘기하고, 자기 포지션이 인버스랑 곧버스 들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시장 약하게 보다가 거의 백기 들었다가 최근에는 이제 다시 이제 막 득세하는 거죠. 그런 부분을 보면 이제 저도 이런 부분을 이렇게 수치화해서 만들어 놓은 이런 데이터 또 상당히 이제 재밌잖아요. CNN에서 만들었으니까 이게 CNN 비즈니스 들어가면 항상 볼 수 있는. 예, CNN 비즈니스 들어가면 현재 그 인덱스 상태를 볼 수 있고 1년의 추이를 볼 수 있습니다. 1월 27일, 8일 요때 우리 지수가 2600 깨졌을 때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20밖에 안 됐었네. 예. 20이라 하더라도 익스트림 피어에 들어가긴 했지만 예.
그러니까 지금 6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이제 공포스러운 단계고 요 안에 어떤 지표를 쓰는지는 저도 이제 처음 알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세이프 헤븐 디맨드 요걸로 보니까 코로나 때는 국제 수익률이 거의 0.5까지 빠지면서 굉장한 이제 그 픽스드 인컴 쪽으로 그죠? 위험 자산보다는 그냥 국채로 돈이 몰리면서 이 지수가 더 극단으로 갔을 건데 지금은 이제 10년물 국채가 저 위에 있다 보니까 아마 요 세이프 헤븐 디맨드에서 점수가 코로나 때보다는 아마 높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네요. 그리고 푸콜 레이쇼 같은 경우는 우리도 뭐 자주 보는 건데 푸콜 레이쇼를 단순하게 이제 1을 기준으로 보는 거는 약간 좀 나이브해 보이긴 한데 어쨌든 뭐 1 넘으면 약세. 우리 같은 경우에는 푸콜 레이쇼로 1.3을 기준으로 보잖아요. 그죠? 하여튼 굉장히 재밌는 지표고 결국은 이 변곡점 어정쩡한 지수 fear에서 그리드 요 25에서 75 사이 왔다 갔다 할 때는 사실 우리가 의미가 없는데 이 극단 값에 있을 때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고 우리가 공격적으로 해야 되고 그 부분을 좀 가르쳐 주는 것 같아 가지고 요 부분은 앞으로 저도 계속 워칭을 좀 하겠습니다. 잠깐만 요 뒤에가 요 그래프가 요게 그려놨구나. 예, 이게 1년치를 다 그려놓은 거네요. 예, 1년치 데이터만 제공을 해서 위에 보시면 이제 Fear and Greed Index의 1년치고요. 밑에 이제 기간 스케일을 맞춰서 S&P 500을 그려놨는데 확실히 최근에 그 Fear and Greed Index가 빠지는 폭이 굉장히 가팔랐지 않습니까? 그 그래. 모양새가 그 S&P 500이 빠지는 거하고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렇네요. 작년에 한창 사상 최고가 갱신하고 했을 때가 75까지 갔었네요. 저도 요 익스트림 브리드에서는 어느 정도가 좀 임계치에 해당하나 좀 보고 싶었었는데 75 정도고 근데 우리가 이제 푸콜 레이쇼를 봐도 반대 상황에서 굉장히 좀 낙관적으로 보더라도 푸콜 레이쇼가 시장에 그 과열의 꼭지를 맞추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푸콜 레이쇼를 그냥 바닥 지표로만 활용하는데 여기서도 보니까 작년 11월 초 올라올 때 75를 기록했다가 오히려 고점 갱신하던 4,800 수준이었을 때는 그냥 수치가 한 70, 68, 예, 한 이 예. 정도였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요게 만약에 과거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지수는 고점을 돌파하는데 요런 페이크가 사실 되게 많거든요. 지수가 급락하기 전에 그 오른쪽 어깨가 그 헤드앤숄더에서 헤드보다 약간 위로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한 번씩 나오는데 2007년도에도 급락하기 전에 이런 모습이 한 번 나왔었고 그랬을 때 이 Fear and Greed 인덱스랑 같이 보면서 고점은 돌파하는데 만약에 Fear and Greed 인덱스는 더 올라가지 못한다면 그죠? 이 상승이 좀 페이크 상승인가? 뭐 그런 거로 활용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잠시 드네요. 이게 한 10년치, 20년치 볼 수 있으면 딱 좋은데 그죠?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정님 말씀하고 결이 같은 의문인 것 같은데요. 여기 7가지 구성 요소를 여기 말씀해 주신 거 보면 직관적으로 전부 다 약간 선행 지표에 가까운 것들이 있는데 이 선행 지표들의 어떤 그 조합을 통해서 만든 지수이기 때문에 주가보다 이 지표가 선행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 지표와 주가를 동일한 선상에서 놓고 보면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근데 아마
여기 7가지 지표를 조합하는 과정에서 그런 시차를 좀 제거했다거나 뭐 그러면 이제 그 같은 그 시계열상으로 봐도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 페이지에 그 인덱스와 S&P 500의 인덱스를 이렇게 보면은 저도 이렇게 보면 그냥 시계열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림이 비슷해 보이는데 또 한 3개월 정도 그 S&P 500 지수를 이렇게 밀어놓고 봐도 또 그림이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저기 1페이지에 이 사이클에 보면은 유포리아에서 맨 밑에 이제 디스판던시까지 내려오는 과정에서 보면 미분값은 이 유포리아에서 뭐 피어나 패닉 요 정도 내려올 때가 이제 제일 큰 건데 그리고 사실은 막 이제 항복하고 막 포기하고 이런 국면에서는 쳐다보긴 싫지만 사실 주가 변동성은 낮아지고 이렇게 돼야 될 것 같다고 보면 이 요즘에 이제 그 피어 인덱스가 6까지 내려오는 과정에서 이 15% 빠진 게 미분값 치고는 너무 크다는 생각도 좀 들어서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6 정도 내려왔으면 되게 공포스럽지만 낙폭은 조금 낮은 한 자릿수라든지 뭐 이렇게 됐어야 지금이 캐피출레이션에서 디스펀던시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잠시 해봤는데 로데이터는 없습니다. 네. 좋은 얘기. 이 대표님 말씀에 이제 어떤 상승의 하락의 각도 그 기울기로 봤을 때 6에서도 안심할 수 없을지 모른다 그런 취지의 얘기시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기 좀 이 1페이지 맨 아래 오른쪽 표 보면 한 20, 15 뭐 이 정도까지 내려오면 보통 이게 한 4, 50 아니면 3, 40에서 여기까지 내려왔을 텐데 3, 40에서 뭐 18, 20, 21 이 정도까지 내려오는 동안 이게 뭐 하이 싱글 정도의 주가 하락이 있었다면 2022년 3월 29일부터 5월 12일까지 아마 뭐 한 20에서 6까지 내려오는 과정이었을 텐데 그러면 이 낙폭이 조금 더 마이너스 15%가 아니라 3%, 5% 이렇게 좀 낮았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요 7가지 지표를 어떻게 조합하는지까지는 공개 안 해도 됩니다. 그냥 가중 평균으로 동일 가중, 동일 가중이라고만 표시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좀 지표가 좀 아쉬운 지표는 푸컬레이셔를 그냥 1 기준으로 올라가면 약세, 내려가면 강세 이렇게만 구분을 해놨다는 게 이 지표가 약간 좀 약점이라고 또 볼 수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지수가 꺾이는 영역 이 영역은 이제 심리적 영역이 아니라 우리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체크했었죠. 신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는 버티고 싶은데 반대 매매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시장인 어제 그저께 있었던 일이고 그죠. 우리도 어제 아침에 지점 우리 PB 분들이 바쁘다고 했잖아요. 그 반대 매매 때문에. 맞습니다.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실질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가 심리는 버티고 싶어도 그냥 무자비하게 그냥 반대 강탈 당하는 거죠. 강탈. 그 강탈 당하기 전이 아마 엄청난 이제 피어 상황이었을 거고. 그래서 마지막 패닉에서 나오는 이 부분은 요 부분은 이제 더 사이클 오브 마켓 이모션인데 이 마지막 바닥을 만드는 부분은 이모션이 아니라 그냥 강제 매도거든요. 그 부분이 과거 단기 조정하고는 좀 다른 부분인데 코로나 때도 이 신용 물량이 와장창 틀렸고 이번에도 역시나 그 우리가 유진투자의 강영원 부장이 지적했듯이 그 신용 물량이 안 틀린 게 그게 딱 저도 이제 아차 싶었었는데 그게 이제 우리 시장도
어저께 다 털리고 이렇게 털리고 나면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장기 투자로 보는 워런 버핏 같은 사람들이 또 매수가 쑥 들어오면서 그 물량들이 깔끔하게 털리면서 또 지수가 가볍게 이제 또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거죠. 아무튼 그 최장무께서 요 정리를 잘해 주셨는데 요 심리적인 그 펀더멘털 분석들은 많이들 하잖아요. 근데 사람에 대한 심리적 분석을 잘 안 해가지고 그래서 이 심리적 분석 영역에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부분이 꽤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들 심리 분석하는 걸 되게 아유 그 기업의 가치 분석만 하면 되지 무슨 사람들 심리 분석이야. 거기서 다 틀리고 많은 실수도 하고 그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투자하는 펀드 매니저나 투자자 자신도 그 수많은 대중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이 대중 심리와 나의 본성에 의한 그런 인간의 행동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공부를 안 하고 투자를 하면 이렇게 손실을 볼 수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남들이 잘 모르는 부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초과 수익을 낼 수 있고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 Fear and Greed 자주 보긴 했지만 어떻게 지표가 구성되어 있는지 잘 몰랐었는데 최상무 덕분에 좋은 거 알았네요. 많이 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